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쓰게 될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동네의 친한 주민분의 도움을 받아 제가 겪게 된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께 꺼내보려 합니다. 그때의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항상 서로를 위했고 아껴주며 모임을 자주 가졌어요. 그동안 크게 문제되는 일 없이 잘 지내왔었고, 남편과 제가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만나면 항상 얘기했어요. 자식들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던 도중 자식들이 하나같이 여행 한번 가자며 효도 관광 보내주겠다고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타면 무조건 저지르고 봐야 하는 성격들이라 난감했었죠. 무슨 효도 관광이냐? 그런 거 안 챙겨도 되니까 너희들이나 서로 우애 좋게 지내거라. 몸도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다. 다리 불편하시다고 계속 집에만 계시는 것도 안 좋아요. 몸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는 뭐만 하자고 하면 꼭 빠지려고 하시더라.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몸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바람도 좀 쐬고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함께하면 좋잖아. 나도 바람 좀 쐬고 싶긴 하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저희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어때요? 지금 날씨도 따뜻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제주도? 그러게까지 멀리 가게? 우리가 체력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너희들이랑 같이 다니면 짐스럽게 느껴질 거야. 무슨 짐스럽다는 말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저희도 아버지 어머니께 보답해 드려야죠. 저희도 추억 많이 만들고 싶고 후회하고 싶은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은 점점 분위기가 고조됐고 여행 위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각자 바쁜 일상 속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모두가 모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여행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라는 말이 셋째 며느리가 꺼냄과 동시에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모두가 다 같이 제주도로 가고 싶어 했고 제일 여행을 많이 다니는 둘째 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서로 맞추기 시작하면서 며칠 동안 철저한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움직이려는 것 같았고 남편은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거에 들떠 있었습니다. 나이도 8순이 넘었으면서 여행을 떠난다는 건 좋은지 콧노래도 부르기 시작하면서 오래간만에 밝은 얼굴의 모습을 보았어요. 남편도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말기암을 가지고 있어서 힘든 편이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진행 상태가 많이 느렸어요. 그래도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젊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려 했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가족끼리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참석하려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이 먹도록 제주도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가고 싶어 했어요. TV로만 접해보고 주변 지인분들이 다녀온 얘기만 듣고 있었지 정작 자신도 제주도 가고 싶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짐스러워질까봐 자식들에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야 숨을 좀 돌릴만 하네. 한번 우르르 몰고 들어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래도 자식들 셋이나 낳길 잘한 것 같지? 조용한 것보다 시끌벅적해야 사람 사는 것 같잖아.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같소. 뜬금없이 이상한 분위기를 자꾸 그래요. 며칠 있다가 제주도로 출발하니까 몸 관리 잘하고요. 정말 괜찮겠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동네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제주도에서 자식들 따라다니며 체력을 많이 소모해야 돼서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 안 될 것 같으면 얘기해요. 제가 잘 말해서 그냥 집 근처 괜찮은 곳으로 알아보던지 다음에 가자고 할 테니까요. 이번에 안 가면 눈 감을 때까지 제주도 땅 밟아보지 못할 텐데 내가 세상 떠나는 한이 있어도 제주도에서 눈 감고 싶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생각이나 하자고. 이럴 때 자식들 기운 보답받는 거지. 남편의 확고한 결심에 더 이상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일만 하던 남편이 사소한 것들의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태어나 한 번뿐인 인생을 오로지 일만 하다가 떠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에 물불 가리지 않았던 남편의 굽은 뒷모습과 그 뒤를 같이 밟아온 제 모습을 보곤 갑자기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주도 여행 하루 전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건넸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재산을 어떻게 나눌 생각인데요? 고민 좀 해봤어요? 공평하게 셋으로 똑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군말하지 않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뒷말이 나오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서로 똑같이 나누는 게 내 생각에는 최선일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서로 오해가 좋아서 분명 당신이 하는 말은 전부 토달지 않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모두가 기대하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기 시작했고 각자 김포공항에서 만나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저희를 차에 태웠고 안전운전 덕에 무사히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먼저 도착해 있던 첫째와 둘째는 벌써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고 저희는 셋째 아들과 막내 며느리의 뒤만 병아리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남편과 제 뒤를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걸 보니 괜스레 이 상황이 웃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8시 비행기로 전부 올라탔고 비행기의 소음을 들으며 출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 보였고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도착한 제주도에서 예약한 식당에 찾아가 아침을 먹었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외에 온 듯한 풍경과 투명하고 푸른색의 바다를 바라보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제주도의 바람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관광단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불편한 몸 이끌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을 위한 여행 코스였는지 오랜 시간 걷는 것보다 한 곳에 머물러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많이 다녔어요. 좋은 풍경들을 한껏 눈에 담다 보니 어느새 첫날의 밤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호텔보다는 시설 좋은 펜션을 알아보았어요. 남편과 제가 묵었던 방이 제일 컸고 나머지 방들은 적당했습니다. 모일 때는 저희가 있는 곳으로 모였어요. 둘러앉아 대화를 하던 도중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는데 맥주를 마시고 있던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TV 내용을 보더니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내용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토론의 주제인 프로가 끝이 나자 첫째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방금 같이 TV 프로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서로 싸우지 않게 사이좋게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애비로서 그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모두 다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서 장남이고 앞으로 집안에 기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당연히 제가 좀 더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안 행사도 제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제일 큰 형이라 좀 더 쓴 적도 많고요. 형이 말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야. 그건 차별이잖아. 셋 다 똑같이 나누는 게 뒤탈이 없이 깔끔하다고. 형이 한 말처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그에 따른 불만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잖아.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역시나 돈 문제는 우애 좋은 자식들도 피해갈 수 없었는지 서로가 예민해졌고 각자의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 부모를 앞에 앉혀놓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고 술까지 먹어서 그런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그러던 도중 큰 며느리가 셋째 아들에게 한 소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여 있었는지 그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엄청난 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항상 그게 문제야. 너무 토를 달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비꼬아야겠어요?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재산 문제라든지 각종 행사는 전부 저희가 중심으로 움직일 텐데 그냥 숟가락만 얹을 거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여태까지도 막내라고 그렇게 하셔놓고 돈은 많이 가져가겠다?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손해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손해보면서까지 도련님 의견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네요.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재산 문제는 형제들끼리 해결할 문제니까 형수님은 좀 빠져주시죠. 욕심이 제일 많은 건 큰형이 제일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좋은 건 무조건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무조건 큰형이라고 희생했는 줄 알아요? 뭐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둘째 형이랑 저에게 다 시켰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각종 행사나 제사요? 솔직히 지금 앞에 부모님 계셔서 그렇지 두 분 다 세상 떠나시면 손가락 까딱 안 할 거잖아요. 여태까지 속아주면서 살았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만들 해라. 내가 제주도에까지 와서 너희들 싸우는 모습 봐야 되는 거냐? 차라리 이렇게 싸울 거면 안 주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다. 그냥 전 재산 너희들한테 안 주고 전부 기부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아주 난리를 칠 거 아니야. 집에 도착하는 순간 전 재산 모두 기부할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그리고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서로 위해줘도 모자랄 판에 잘하는 짓이다. 남편은 여태껏까지 살면서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편도 화가 너무 많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서로 엄청 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나면서 자식들에게 한 소리 했어요.
이럴 거면 제주도 왜 온 거냐고. 너희 아빠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거 알면서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저 또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재산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인데도 밖에서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며 이대로 눈 감으면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다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가방에서 다이어리와 펜을 집어 들더라고요. 매일같이 남편은 하루 일과를 기록해 놓는 버릇이 있는데 무언가를 진지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한 장을 찢더니 저에게 사인하라면서 건네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 다름 아닌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행복했었다고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분명 자기가 세상 떠나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진심이냐고 물어보니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했어요. 전부 다 기부할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기부해달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웬만해서 되돌리지 않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던 남편은 단호하게 모든 걸 결정했어요. 이 와중에 거실에서는 물건까지 집어 던질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다 큰 놈들이 어린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니 한숨만 나왔고 결국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힌 채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것 같았던 제주도 여행은 절대 잊지 못할 최악의 제주도 여행으로 기록되었어요. 다음날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로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게 비행기표 알아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그래도 제주도 온 김에 회는 먹고 가야 하지 않겠냐며 정말 좋은 곳 알아놨으니까 거기라도 가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자며 남편을 설득했고 그래도 돈 쓰고 온 만큼 일정은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며 큰아들과 막내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을 툭툭 치며 전에 술 먹고 한 얘기니까 나중에 맨정신일 때 다시 얘기하자며 화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좋게 넘어가길 바랬습니다. 며느리들도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기분 풀어주려 노력하기 시작했고 결국 계획에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숨만 쉬던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채 자식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숨도 가빠하는 것 같고 비틀거리길래 괜찮냐고 물어보니 신경 쓰지 말라며 출발하기 전에 약을 먹어서 금방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잘 아는 곳이 있다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그곳은 어떤 섬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올라탔어요. 그런데 운전은 둘째가 하더라고요. 배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니 배가 아니라 요트라면서 면허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식이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어느 무인도 섬이었어요. 한 곳에 정박해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음식점도 하나도 없는 곳인데 여기에 무슨 횟집이 있다는 거야? 잘못 온 거 아니니? 횟집이 요트예요. 직접 낚시해서 즐기는 거죠. 음식은 전부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무인도 구경이나 하세요. 이런데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보, 뭐해? 어머니 섬 구경시켜드리지 않고 아버지는 여기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 잡은 물고기로 직접 회 썰어 드릴 테니까요. 기분 푸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둘째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요트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크지도 않는 무인도 섬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어느새 시야가 앞을 가릴 정도로 짙어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걷기가 힘들었어요. 둘째 며느리에게 의지한 채 요트로 다시 향하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도 앞이 잘 안 보였는지 저를 부추기고 같이 걷는 걸 힘들어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남편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에 발목도 좋지 않아 쉬고 싶은 마음에 조심히 다녀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주방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발목 골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발목이 좋지 않았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하다가 얻게 된 하나의 훈장이었죠. 아마 눈 감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목소리에 힘도 없어 몇 차례 불러봤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크지 않는 섬이라 별 걱정은 안 했어요. 그렇다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낀 상태인데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내리지 않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넘는 시간이 흐르자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도 요트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힘든 다리를 붙잡고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순간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자식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리가 너무 아파 자리에 앉아 버렸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안개가 서서히 걷혔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충격적이게도 주위에 요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저를 이곳에 놔두고 떠났다는 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있는 무인도에 도착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밤이 될 때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공포가 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추위를 피할 곳도 없이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했어요.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니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제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 걸 보면 분명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이놈의 자식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인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몸을 쪼그리고 그나마 바람을 덜 맞을 수 있는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전날에는 따뜻한 펜션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런 신세가 될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한 저는 결국 자식들이 저에게 한 행동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이 이놈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힘들었고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이 먹고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더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순간 그놈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리라 생각하며 추위와 싸웠고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다행히 동이 트면서 추위에 굳어있던 몸이 점점 녹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무인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 요트를 타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멀리 온 건지 주위에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가게 되었고 탈진까지 왔는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구나 생각하며 기절했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저는 무인도에 있어야 했는데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제주도 현지인 분 같았어요. 어쩌다 거기에 가게 된 거냐며 따뜻한 물 한 잔 주면서 정신 차린 저에게 밥상을 앞에 놔줬습니다. 근처에서 낚시하러 갔다가 잠시 섬에 정박했는데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데려왔다며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라 조금 뒤에 찾아올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일단 체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려주신 음식을 급하게 먹었어요. 하마터면 진짜 이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하늘은 아직 제가 살아있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뒤이어 도착을 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말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모든 내용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넘겨질 거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그곳에다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제가 서울로 다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경찰분들이 앞에 대기하고 계셨어요. 무사히 도움을 받아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한 지인을 만나 모든 사실을 알렸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옆에 함께 계셨던 경찰분께서 모든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 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며 아무래도 말기 암이라서 합병증까지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내용에 땅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어요. 자식들이 모두 한패인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용서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남편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 있던 물건 몇 개를 준비하고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입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현장을 저와 경찰분들이 급습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온 걸 본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얼굴색이 사색이 돼서는 뒷걸음질 쳤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쩔뚝거리며 이놈들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경찰분들은 요트에 저희 가족 전부가 올라탔을 때의 인원과 내렸을 때의 인원이 달랐던 CCTV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자식들은 털썩 주저앉으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동안 온갖 사랑을 주며 키웠던 제 마음이 찢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놈들 앞에 남편이 남겨둔 물건을 보여줬어요. 1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자식들이 준 용돈을 차곡차곡 모은 통장이었습니다. 첫째의 통장과 둘째, 셋째의 통장에 각각 이놈들이 용돈이라고 매달 줬었던 금액을 각자의 통장에 다시 저금을 해줬고 거기에 더해 셋 다 사이좋게 나눈 남편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사랑만 주려고 했던 남편이 각자에게 남긴 편지 한 장씩이 있었어요. 저는 그놈들에게 남편이 남긴 편지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전부 연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동안 남편이 힘들게 번 돈 모두는 전부 남편의 마지막 유언대로 기부하겠다며 그놈들을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장례를 치르며 영정사진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소문대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었어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무인도에서
부모를 버린 자식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몸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쓰러진 남편만 요트에 태워 출발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재산이 뭐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법적인 처벌 또한 면할 수 없었고 모두가 한통 속으로 계획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없는 거라며 법정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식 셋 중에 하나같이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똑같을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했을까요? 이 나이 먹고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슬픕니다. 남편의 말대로 제 노후 자금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은 전부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저마저 세상을 떠나면 분명 징역살이 하고 나왔을 때 서로 가지겠다고 난리칠 게 뻔하잖아요. 살고 있는 집도 처분했어요. 자식들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살고 계신 동네 분들과 많이 친해져서 이곳도 살만하네요.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요. 남은 인생 조용히 살다 떠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그 행복 깨지지 않게 항상 열심히 사시는 모습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피곤한 몸을 눕히며 잠을 청하려 하는데 그날의 사건이 아직까지 눈에 아른거리고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지만 그렇다고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워낙 큰 충격을 받아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현재 10년 차가 되었고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별의별 일은 다 하면서 발버둥 쳤으니까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건지 지금은 세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제일 중요한 집이 마련이 되니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처음 저를 위아래로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시선은 상당히 따가웠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처음 보는 얼굴이고 초면에 밝게 웃어주면서 맞아주는 게 아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 저도 솔직히 불편하긴 했었죠. 원래 불편하고 힘든 자리인데 그런 분위기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어머님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고 말이 나오자마자 한심하다는 듯 저희 둘을 바라보며 일부러 저희가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아들, 지금 네 입에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너 가진 게 뭐 있다고 결혼한다는 거야? 여태껏까지 놀고 먹고 똥만 쌌으면서 저축해놓은 돈도 하나도 없잖아. 결혼이 애들 소꿉 장난이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냐? 너희 형처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은가 봐. 막내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만 부모 말 안 듣고 싸돌아 놀기만 하더니 결국 너 자신을 봐봐라. 기름 쩐내밖에 더 나니? 나는 결혼 허락해줄 수 없다. 집불도 없는 게 무슨 결혼이야. 결혼도 돈이 있고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만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아니? 나 봐봐라. 너희 아빠랑 지금 각방 쓰고 살고 있다. 늙으면 마음 안 맞아 각방 쓴다. 사랑은 몇 년이면 사그라들고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아직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는데 이런 말 했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너희들 가진 돈 가지고 결혼? 나는 반대한다.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공돌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형이 장남이라고 전부 다 밀어주셨으면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하셨어요? 금이야 오기야? 그건 형한테 해당되는 소리죠. 저는 아예 방치해놓고 키우셨으면서 바르게 자라길 바라신 거예요? 대학조차도 돈 아깝다며 안 보내주셨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밖에서 일 시키셨잖아요. 형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면서요. 나중에 저한테 모든 게 돌아갈 거라면서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머니한테 허락 안 받아도 저는 지영이랑 잘 살아갈 수 있으니 잘 먹고 잘 사세요.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님의 상처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무작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사롭지 않았던 첫 만남의 시작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각인이 되었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만나면서 듣게 된 내용으로는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부모님께서 많이 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막내인 저희 남편은 찬밥 신세였죠. 아무래도 차별받아서 그런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자라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뒷바라지 해주는데 남편도 한몫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시부모님께서 알아주지 않다 보니 불만이 터지게 되었고 밖으로 돌게 되는 일들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시댁분들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었어요. 결국 결혼은 그렇게 무산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아예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는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내쳐진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처음 느끼게 되었고 그런 아픔을 가진 남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남편과 저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과는 미리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성 바르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다며 좋아해 주셨거든요. 재산으로 본다면 집안 차이야 워낙 많이 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밉보일 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다시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은 이번에도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아예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 나왔고 저희는 들어가기 싫은 그곳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발 좋게 좋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길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현관을 들어서니 거실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고 모두들 저희를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간 네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부모가 쓴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앞뒤 안 보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정 결혼을 하고 싶다면 결혼하거라. 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 어떤 거라도 기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세아가라고 해도 되겠니? 세아가 집안이 우리 집안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니?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요건을 맞출 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 받지도 않을 테니 주지도 않겠다는 소리야. 결혼식까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도와줄 거니까 알아서 잘 살아보길 바란다. 그래도 판사 집안 타이틀은 가져가잖아. 그거면 된 거지 뭘 바래? 한간 것도 아닌데 시간까지 내야 하고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시간이 얼마나 없는 줄 아니? 둘 다 판사라 그런 쓰잘머리 없는 곳에 시간 쓰는 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번 한 번만 참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조용히 살 수 있겠지?
제발 뭐 하겠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나가봐라. 우리도 저녁 먹으러 나가봐야 하니까. 알겠지? 그리고 너희 결혼하면 무슨 때대도 오지 마.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편애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집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이 오히려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남편은 정말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난 걸 알았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 형님도 들어가셨고요. 아버님은 뉴스나 봐야겠다며 TV를 틀으셨고 시어머니는 외출 준비해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빨리 나가달라며 결혼하고 짐 빼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로 남편이 불쌍해 보였어요. 저희는 상견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 없다며 결혼식만 빠르게 진행하자는 시댁 의견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식 때 얼굴 보며 인사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시댁에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조차 받기 싫다는 얼굴 표정으로 억지 인사를 하셨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은 바로 결혼식장에서 나가셨습니다. 결혼도 끝이 났고 어머님이 말한 대로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차라리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 또한 인연 끊을 거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밝은 얼굴로 저희 집안과 친척분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이 나고 작은 집이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부족함 없다고 생각돼 앞으로 잘 살아가야겠다는 다짐 하나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연락드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기 싫으셨는지 받지 않고 계속 끊으셨고 저도 더 이상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 때문에 남편이 욕먹을까봐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었는데 아예 저를 차단까지 하더라고요. 한동안 시집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속이 울렁거려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느끼게 되면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초음파 사진을 한 장 보내드렸어요. 아버님에게도 사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왔고 받아보니 몇 달 뒤 명절날이라 첫 명절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지 않겠냐며 시간 내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 왔어. 이번 명절이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참석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 임신한 것도 알고 계시고. 누가 간대? 나는 안 갈 거니까 당신도 갈 생각 하지 마. 간다고 해서 좋은 말 하나 듣지도 못해. 지금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괜히 당신 욕먹을까봐 그렇지. 가뜩이나 좋게 봐주시지도 않는데 나라도 좋게 보여야 하지 않겠어?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연락 한 통 없었다고 난리치시면 전부 당신한테 뭐라고 할 테고 우리 남편이 그런 말 들으면 내 마음도 아프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무슨 날 되면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명절날만큼은 참석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제 입장은 아무리 등을 돌리려고 해봤자 가족이라는 인연을 끊기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족쇄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끊으려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편이 잘 보였으면 좋겠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날 일찍 들어가 인사를 드렸고 시모는 바쁘게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누구와 통화를 하고 계셨고 아버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집에 왔는데도 그 누구도 저희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던졌고 와서 일손이나 거들라며 전부치는 뒤집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님도 며느리인데 TV 보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왜?
너는 주방에서 전 부치고 있는데 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 너도 대접받고 싶으면 판사 정도는 됐어야지. 얼마나 힘들겠니? 너는 그냥 자리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키보드나 두들기며 월급 받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이럴 때라도 쉬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불만 가질 생각할 시간에 전이나 하나 더 붙이거라. 시간 없다. 오늘 큰며느리 사돈댁 가야 한다고 하더라. 얼른 보내줘야지. 너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니까 저녁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 여기 있는 전 전부 사돈댁으로 포장해서 가야 하니까 최대한 빠르고 정성스럽게 붙여서 차곡차곡 넣어두거라. 일 끝나면 주방에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남편이랑 밥 먹고 들어가면 된다. 알겠지? 그리고 임신했다고? 뭐하러 임신까지 했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난을 대물려 주려고? 걔가 뭔 잘못이니? 우리 큰며느리처럼 판사 정도는 돼야 태어났을 때 축복받으며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지. 아유, 옛날부터 없는 것들이 자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싸지른다니까. 그게 왠 줄 알아? 자식들만이 낳아야 돈을 벌어올 거 아냐. 그래서 그런 거야. 시모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저도 모르게 시모를 째려봤고 그런 표정을 보더니 니까짓게 째려보면 어쩔 거냐는 시선을 주곤 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들 처음 겪어봐서 그런지 적응이 되지 않았고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일손을 도와주려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가 나눈 대화를 듣지 못했던 남편은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한참 동안 아주버님과 대화한 것 같았길래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듣게 된 내용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남편 도움을 받아서 판사가 된 건 아니라며 남편이 도움 준 거에 대해 자꾸 언급하지 말라며 한참 동안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집안 분위기 망친다며 훈계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뒤집개를 강하게 바닥으로 내리쳤고 제가 씩씩거리자 모두들 놀란 듯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왜 저만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친정 갈 때 싸갈 음식을 왜 제가 만들어야 하냐고요. 참 명절이라며 살살 굴려 저희 불러놓고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거예요? 같이 명절 보내는 거면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불공평하게 누구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누구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고 누구는 자기 판사인 게 자랑인 것 마냥 함부로 훈계하고 있고 누구는 임신한 거 가지고 생각 없다며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게 가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 명절을 보내야 하는 건데요? 저도 정말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정식으로 저희 남편과 결혼했고 이 집 며느리니 저도 할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너는 나한테 장 봐서 고생했다고 용돈이라도 얹어줬니? 우리 큰며느리는 나한테 현금으로 아주 두둑하게 고생했다며 용돈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줬냐고. 아, 임신? 그거 축하받으려고 온 거야? 너 임신한 거랑 나랑 뭔 상관이냐? 실질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무언가를 줘야 내가 너를 이뻐하던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자꾸 동등하게 취급받으려고 하는 거니? 집안 자체가 다르잖아. 제발 현실을 좀 받아들이거라. 너희 집안이 강남 재벌 정도 된다면 내가 떠받들 수 있겠지. 명절이라고 용돈 지어주지도 못하면서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못된 심보 좀 버리거라. 아유, 됐다. 너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더 이상 저희와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남보다 못한 가족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네요. 여보, 나가자. 다시는 여기에 발도 들이지 마. 더 이상 이런 취급받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랑 짐 챙겨 나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집안과 엮이는 게 싫었고
하대 받으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자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저를 차에 태웠고 그렇게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처가댁으로 바로 가자고 했지만 이런 기분으로 부모님 얼굴 봐봤자 좋은 분위기 만들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 가족분들 손해볼 거 없다는 것처럼 남편과 저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그렇게 인연 끊고 산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연락하지 않고 인연 끊고 살 수 있어서 지금 이대로가 자기에겐 너무 좋다는 말을 저에게 자주 해줬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공백을 깨고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불러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 또한 얼굴 표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그토록 고약했던 시모가 방광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얼굴은 한번 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아주버님이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죽을 날 다가오니까 얼굴 보고 싶은 거냐며 돌아가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복잡해 보였고 그간 분위기 좋았던 저희에게 또 한 번의 고민이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날 한동안 먹지 않았던 술까지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지 않자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너무 막 나가시는 행동에 결국 현관문 열어드렸습니다. 10년 만에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온몸이 삐쩍 말라서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격은 여전했는지 남편을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듣고만 있다가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화를 냈어요. 내가 죽어간다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내가 너희 집에 찾아와야 되겠니? 보자 하니까 나준 엄마를 배신해? 배신이요? 자식과 등진 게 누군데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찾아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죠? 좋은 말도 듣지 않고 가봤자 일만 시켜 먹을 텐데 왜 가야 하냐고요? 여기까지 찾아올 체력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살만 한가 보네요. 남편과 시모는 소리 높여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시모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헐떡거리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시모는 진정이 필요한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많이 급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와 그동안 살면서 꽤 많은 갈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작부터 시아버지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꽤 많은 돈을 탕진한 것 같았어요. 큰 사업을 동업자랑 추진하다가 망했는지 그 충격으로 인해 동업자는 세상을 떠나고 엄청나게 많은 빚이 시아버지가 독박을 쓰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살면서 모아둔 재산을 전부 가져가려 한다며 자기가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현재 서로 별거 중이라면서 아주버님이 자기를 계속 구슬려 그 돈을 가져가려 한다고 돈 때문에 일이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도 눈은 편하게 감고 싶다며 자기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무턱대고 동업해서 전 재산 다 날려놓고 자기 돈까지 뺏어가려 하는 거 저희 남편에게 주겠다며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잘못한 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떠나는 마당에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우리 아들 민철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도와준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었고 너의 희생 때문에 너희 형이 저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단다.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에 있어 한 푼이라도 아쉬웠는데 그 부분들 네가 채워주면서 우리 가족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었어. 그런데 네가 고생한 거 알고 있는데도 항상 받기만 하다 보니 너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되려 불만만 많아진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과거에 엄마가 했던 모진 말들 전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라도 그때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그동안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너희 큰형은 아예 우리 집과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내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자주 왕래를 하는데 아무래도 나보다 통장이 더 간절해서 그런 것 같다. 현재 모두가 내 적이고 돈을 탐내고 있단다. 오늘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한테 줄 것도 있고 언제 어떻게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 엄마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모두 잊어버리고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너희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서라도 봐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희가 봐도 그렇게 보였고 남편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떠나는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나 싶은 마음에 결국 시어머니가 지내시는 집으로 차를 타고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더라고요. 아버님의 전화였고 돈 때문에 그런다며 급하니까 빨리 가자고 계속 재촉했어요. 서둘러 시모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배를 움켜쥐셨고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힘겹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희에게 몸을 기댄 채 부축해드리며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쓰러지셨고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은 채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위급한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해 수술실로 들어갔으나 끝내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저희를 갑자기 고소했어요. 요양해야 될 사람을 저희가 정신적인 쇼크 상태로 만들어 세상 떠나게 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 법적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걸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도 법적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왜 저희가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일단 시어머니의 장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고 남편은 장례가 끝이 나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저기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머님 방 화장대 위에 편지 한 통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시모의 유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저희 남편에게 주겠다는 말이었어요. 편지 내용을 같이 읽고 있다가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통장 안에는 7억 정도의 금액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여러 사람이 시어머니 집에 들이닥쳤고 남편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고소했어요. 그 이유는 시모의 재산을 남편이 탐내려고 저지른 행동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고 손에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딱 걸렸다며 현장 체포했다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치자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고 연행되었어요. 너무 황당한 상황에 경찰에게 설명을 하면서 유서까지 보여줬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이 잡혔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와서는
시어머니의 유서까지 조작된 거라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화했지만 놀랍게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가족끼리 다투는 것까지 참견해야 하냐고 전화를 끊으셨고, 형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돈이 욕심나니까 도움 청하려는 거냐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면서 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었죠. 우리 아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겁니다. 제가 이런 사실 하나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장례가 끝이 나자마자 집에 들어가 통장을 꺼낼 수 있겠어요? 전부 계획적이 아니면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아비는 제가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대신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한들 자식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겠어요? 지금 당장 징역 10년은 때려야 할 것 같네요. 감히 자기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불효자 같은 놈.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에 경찰은 전적으로 시아버지를 믿고 있었고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적인 다툼까지 이어졌고 재산 문제로 저희가 휩쓸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아버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서 모든 내용이 번복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지만 시부는 모든 진술이 일관성이 되지 않았고 결국 거짓으로 판명돼 역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몹쓸짓까지 당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집을 정리하다가 나온 녹음된 내용들에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독박 쓰게 된 엄청난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며 돈을 제때 줬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그동안 힘들게 싸워봤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사악한 모습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는지 지금까지도 그날의 기억들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국 이혼까지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 놓이자 형님 집안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가 중요한데 아버님의 행동이 안 좋은 소문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만 되려 저희는 서로 더욱더 끈끈해졌고 지금 현재까지 아주 잘 살고 있네요. 시모가 남겨둔 통장은 아직까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고 생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재산이 되었으니 저희가 알아서 해도 되지만 그동안 살면서 별의별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그동안 고생한 보상이라며 마음 편히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